지금 조선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전쟁이 온다고 경고했고 그 예측이 그대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 무장 집단으로 불린 일본의 20만 대군이 부산을 촉포하며 북상하던 그 순간 모두가 무너질 거라 했던 조선에서 단 한 장수만이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혼자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의 첫 출전, 그리고 전설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1592년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조선. 나라 전체는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마을에서는 장터가 열리고 백성들은 봄 농사 준비에 분주했다. 조정 역시 왜군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상황을 가볍게 여겼다. 신하들은 일본이 최근 전국을 통일했으니 내부 정비에 집중할 것이고 먼 바다를 건너 조선을 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순신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을 직접 열람했고 일본 선박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점을 깊게 분석했다. 일본의 무기 생산량, 병력 집결 속도, 군량 확보 패턴 등 모든 정보가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바로 전쟁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병기를 점검하고 전함의 노후 부분을 검사해 보완하며 바닷길을 다시 측량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전쟁 가능성은 미미했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준비를 지나치다고 여겼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뚜렷했다. 장군께서 너무 예민한 것 아닙니까? 전쟁도 없는데 왜 매일같이 훈련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사들은 그렇게 입을 모았다. 몇몇은 허리를 두드리며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했고 젊은 장수들 가운데서도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호했다. 그는 장수로서의 삶이란 결국 백성의 생명을 맡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쟁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며 그 순간을 대비하지 못한 군대는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이순신이 믿었던 것은 언젠가 반드시 올 전쟁이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휴일 없이 무기와 활, 화포를 손질하게 했고 군량 확보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무기 제작소에서는 밤낮으로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전함 제작소에서는 새로운 배의 골격이 은밀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순신은 조정의 생각과 주변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전쟁 준비의 일상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평온함은 준비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 올 폭풍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아무도 위기라 느끼지 않는 순간에 홀로 위기를 감지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군 이순신을 만든 첫 번째 여정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불만과 조정의 무관심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다. 가까운 장수 하나가 걱정스레 말했다. 장군, 이러다가 괜히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헛수고면 좋은 것이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혹시라도 전쟁이 온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전쟁. 그러나 그 전쟁의 발발을 가장 먼저 간파하고 대비한 사람. 이순신의 일상은 이미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조선의 바다는 고요했지만 이순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운이 몰아치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 영웅 이순신의 첫 번째 세계 가자신의 평범하지만 결핍된 일상 속에서 거대한 모험의 서막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1592년 4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다. 일본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뒤 조선 침략을 위한 대대적인 병력 동원을 시작했다. 조선을 지나 명나라로 진격한다는 야욕 아래 수십만의 병력이 모였고 그 병력은 부산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조선 조정에도 일본의 군사준비 정황이 보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설마 그 먼 바다를 건너 우리를 치겠는가라며 비웃듯 넘겼다. 조정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었고 전쟁 대비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달랐다. 그는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일본군의 움직임을 분석했고 이미 침략의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급보가 도착한다.
동네까지 단 하루 만에 함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이어졌다. 왜군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부산 진첨사 정발은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 전사했고, 동네 부사 송상현 역시 싸우다 죽을지언정 길을 비켜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장렬히 산화했다. 조선의 남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있었다. 이순신의 예측이 모두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순신의 본영에도 전령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다. 장군, 일본군이 부산을 점령했습니다. 동네마저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장수들과 병사들은 당황했다. 일부는 손을 떨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미동도 없었다. 그가 오래전부터 대비해온 그날이 도래한 것이었다. 그는 차분히 전령에게 말했다. 알겠다. 즉시 전군을 정비하라. 병사들은 그의 눈빛을 보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모두가 무너지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처음부터 이 상황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병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이제 이순신은 선택해야 했다. 그저 수비적 태세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조선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아갈 것인가.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전군, 해전 준비에 들어간다. 전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활과 화살을 나르고 화포에 장약을 채웠다. 일본군의 속도는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이순신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조선 수군은 바다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었고, 일본군이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정보는 첫 번째 반격의 기회였다. 일본군은 육지에서 무적이라 불렸지만 바다에서는 조선의 판옥선과 화포를 상대로 경험이 부족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순신이 계산해둔 전략의 핵심이었다. 모험의 부름은 도망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부산이 무너지고 조선의 남쪽이 불타고 있는 그 순간, 이순신은 자신의 운명을 확인했다. 그는 전함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가 나설 시간이다. 그리고 그 말은 조선 수군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모험의 부름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전설의 시작이었다. 전쟁의 급보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가자 조선 전역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조선 조정은 여전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신하들은 일본군의 침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일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을 반복했다. 부산이 함락된 것은 일부 지방 관원의 과실일 뿐입니다. 일본이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전면 공격하려 한다는 증거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오가는 동안 왜군은 이미 조선 땅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 현실이 안타깝고 분노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였다. 바로 자신이 이끌어야 할 병사들의 불안과 두려움이었다. 병사들은 일본군의 기세가 너무나도 빠르고 잔혹하다는 소식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 장군, 왜군이 부산과 동네를 하루 만에 무너뜨렸다 합니다. 육지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바다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병사들 중 일부는 손에 든 무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동안 이어진 혹독한 훈련에 불평하던 병사들은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장군님,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투에 나가면 모두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몰래 탈영을 고민하기도 했다. 부하 장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장수는 조심스레 이순신에게 말했다. 장군, 전투는 피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의 보고에 추가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출전했다가 큰 피해를 입으면 조선 수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의 거부였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변화를 거부했고 전쟁을 회피하려 했으며 첫 출전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 누구보다 냉정했다. 그는 병사들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앞에서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순신은 병사들을 직접 불러 모았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들이 느끼는 두려움,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물러나면 그 뒤에는 백성이 있다. 우리가 물러서면 백성은 누가 지키겠는가?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일깨우는 경고였다. 이어 이순신은 조용히 계속 말했다.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다.
일본군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훈련한 것, 준비한 것, 나는 그 모든 것을 믿는다. 우리가 지금 겁을 먹고 주저한다면 조선의 바다는 이 자리에서 끝나게 된다. 그의 말은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의 마음에 불을 다시 붙였다. 무엇보다도 이순신의 차분함 자체가 병사들의 심장을 안정시키고 있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를 보며 병사들은 다시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지 말로만 병사들을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갑옷을 입고 활을 들어 화살 시위를 직접 점검했고 거북선의 내부를 돌아보며 고함을 치거나 자극을 주는 행동 대신 묵묵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이순신의 조용한 움직임은 곧 병사들의 움직임을 바꾸었다. 부름의 거부는 극복되고 있었다. 병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다시 잡았고 전투 준비에 임하려는 각오가 눈빛에서 드러났다. 이순신은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백성 뒤엔 우리가 있고 우리 뒤엔 바다가 있다. 그제야 병사들은 깨달았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름의 거부는 끝나고 이제 영웅과 군대는 운명을 향해 전진할 준비를 마쳤다. 부산과 동래가 연달아 함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퍼져나간 직후 조선 수군 본영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병사들은 동요했고 장수들 역시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을 꺼내들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호출했다. 바로 장수, 기술자, 무기장인, 선공 등 조선 수군의 지식과 기술이 모인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순신은 그들과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전투 준비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였다. 선공들은 판옥선의 상태를 보고하며 설명했다. 장군, 지난달 장군께서 명하신 보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노후한 부위에 새 기둥을 덧대고 바닷물에 부식된 부분도 모두 갈아냈습니다. 한미 쪽 구조를 강화해 노젓는 힘이 더 고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순신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평소 강조하던 것, 바로 바다에서의 기동성이었다. 일본군은 해전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고 조선의 판옥선은 구조적으로 단단해 화포전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가 기동력을 잃으면 그 장점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순신은 사전에 모든 배를 대대적으로 보수해 두었다. 또 다른 장인은 화포와 화약 준비 현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장군, 전선 80척 기준으로 필요한 화약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장군께서 명하신 대로 전투 시 장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화약첩의 수량도 평소의 2배로 늘렸습니다. 또한 승자 총통과 현자 총통은 모두 점검을 끝냈습니다. 이순신은 화포를 직접 들고 관찰하며 품질을 확인했다. 그의 눈은 미세한 균열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화승불씨 젖지 않도록 보관한 방식, 탄원의 무게 균형, 화약의 건조 정도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어 전략회의가 이어졌다. 정보 담당 군관이 일본군의 동향을 정리한 문서를 가져왔다. 장군, 왜군이 부산에서 해상 병력을 재정비해 북상한다는 첩보가 확실합니다. 육지에서와 같은 속도라면 이 지역까지 도달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이순신은 문서를 펼쳐 일본군 선박의 선형, 화력, 승선 병력 구성까지 파악했다. 일본 수군은 전통적으로 백병전 위주의 전투에 익숙했다. 선박 자체는 조선의 판옥선보다 작고 가벼웠다. 덕분에 빠르지만 화포 공격에는 취약했다. 이순신은 회의 자리에서 차분히 말했다. 적은 빠르다. 그러나 배는 가볍고 화포는 약하다. 우리는 화포로 승부를 걸 것이다. 멘토의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교훈을 얻는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순신에게 멘토란 바다를 읽는 기술자, 배를 만드는 장인, 무기를 다루는 전문가였다. 이들은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었다. 이순신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신을 굳혀갔다. 거북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북선 제작을 담당하던 장인을 불러 점검 상황을 확인했다. 장인은 고개를 숙여 말했다. 장군, 거북선은 완성됐습니다. 내부 화포 배치, 병사 이동 통로, 철갑 덮개의 마감까지 모든 공정을 마쳤습니다. 장군께서 명하신 대로 화포구를 더 넓히고 돌격 시 적의 사다리를 막기 위한 덮개도 강화했습니다.
거북선은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조선의 비밀 무기였다. 이순신은 그 위에 올라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병사들의 동선을 방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화포구 위치는 적당한지, 조타수가 선박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했다. 이 과정에서 장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술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순신은 단호히 말했다. 전쟁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그대들이 내 눈과 손이 되어야 한다. 장수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사명감을 되새겼다. 이순신에게 이 모든 사람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전투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 분야의 지혜와 기술의 멘토였고, 그들이 제시한 정보와 조언은 이순신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홀로 전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곁에는 이미 충분한 지혜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이 순간 영웅은 자신만의 멘토 군단을 완성했고, 조선 수군은 실질적인 승리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군이 해상 병력을 재정비해 북상한다는 확정적 첩보가 도착하자 이순신은 결단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바로 지금이 첫 번째 관문, 즉 전쟁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문을 넘어야 하는 때였다. 그는 장수들을 다시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모두 이순신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순신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이 움직였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전군, 출전 준비에 들어가라. 그 한마디는 조선 수군의 운명을 뒤바꾸는 명령이었다. 장수들은 즉시 움직였고 병사들에게 명령이 전달되었다. 갑판 위는 순식간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무기고에서 활과 화살, 화승, 화포 탄환을 나르기 시작했고, 노군들은 각자 자리에 배치되어 노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손바닥에 기름을 발랐다. 일부 병사들은 겁을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순신의 단호한 결정 덕분에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병사들의 사이를 걸어다니며 점검했다. 활 시위가 충분히 당겨지는지, 화약첩이 젖어있지 않은지, 갑옷의 매듭 하나까지 확인했다. 전함 위를 걷는 그의 모습에서 검은 비늘처럼 빛나는 갑옷은 병사들에게 말없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싸운다. 판옥선의 노예는 병사들의 손이 걸렸고 구령이 울렸다. 하나, 둘, 하나, 둘. 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마지막으로 각 장수들을 단독 호출했다. 그는 장수들의 눈을 직시하며 말했다. 출전은 쉽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해온 것을 믿어라. 오늘 우리는 조선의 첫 반격을 한다. 장수들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이어 그는 거북선 앞에 섰다. 완성된 거북선은 마치 거대한 철갑 짐승처럼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병사들조차 그 압도적인 위용에 숨을 들이켰다. 이순신은 거북선의 옆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거북선이 투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선 수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일본군이 경험한 적 없는 형태의 선박이었기에 그 혼란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전함 정렬이 이루어졌다. 판옥선이 일렬로 늘어서고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대장선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양쪽으로 중형선과 소형선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치되었다. 이순신은 높은 갑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먼 바다에서는 일본군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 순간 그는 마침내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첫 관문을 지나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세계로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다. 그는 크게 외쳤다. 전군 출전하라. 장수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노군들의 구령이 이어졌다. 수십 척의 조선 전함이 동시에 바다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물살이 갈라지고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다. 병사들의 심장도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 이순신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이 문을 넘는 순간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첫 관문을 넘은 순간 그가 걷는 길은 영웅의 길이 되었고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출전을 명한 뒤 조선 수군은 바다 위로 천천히 나아갔다. 하지만 첫 걸음부터 난관이
일본군은 부산을 장악한 직후 곧바로 해상 병력을 정비해 북상하기 시작했다. 일본군 선단의 속도는 매우 빨랐고 그 수 또한 만만치 않았다. 조선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고 조정은 각지에서 올라오는 패전 소식을 수습하느라 혼란스러웠다. 이순신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병사들의 정신을 다잡아야 했다. 병사들은 출전 직후부터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갑판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오갔다. 왜군이 부산을 그렇게 쉽게 뚫었다는데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육지에서 저렇게 당했는데 바다에서도 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두려움의 기운은 전염성이 강했다. 작은 불안이라도 퍼지면 모든 병사들이 흔들릴 수 있었다. 이순신은 이 상황을 시험으로 받아들였다. 영웅은 가장 먼저 자신의 군대, 자신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장수회의를 열었다. 장수들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병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그대들이 병사들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 우리 장수 하나가 흔들리면 배 전체가 무너진다. 장수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후 장수들은 각자의 배로 돌아가 병사들과 함께 무기를 점검하고 식사를 나누며 사기를 올리는 데 집중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동맹 강화 그 자체였다. 이순신의 군대는 단순한 상하 구조가 아니라 서로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 또한 외부의 도움도 있었다. 지역 어민들과 수군 경험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해역 정보와 조수 변화를 알려주었다. 장군, 이 해역은 밀물과 썰물의 변화가 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은 이 바다를 잘 모를 겁니다. 이런 정보는 이순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민들은 바닷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조언은 전략적 가치가 컸다. 이순신은 그들을 존중하며 말했다. 그대들이야말로 바다의 눈이다. 고맙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조선의 많은 백성들을 그의 동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곧 다가왔다. 일본군의 선단이 북상하고 있다는 첩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일본군은 선체가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났고 백병전에 강했다. 특히 적의 사기가 높았는데 육지에서 연속 승리한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이런 적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자신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적은 빠르다. 그러나 우리는 단단하다. 적은 모인다. 그러나 우리는 벌어진다. 우리는 화포로 싸울 것이다. 절대 적의 배에 올라타려 하지 마라. 그들의 전술로 싸우면 우리가 진다. 이순신의 말은 조선 수군 전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판옥선과 거북선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일본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이었다. 해전의 승패는 힘이 아니라 전략에 있었다. 그러나 시험은 계속됐다. 바람이 하루 동안 거의 불지 않아 전진 속도가 느려졌고 일부 배는 조류를 잘못 계산해 뒤처지기도 했다. 병사들은 지치고 초조해졌다. 이순신은 그럴 때마다 대장선 맨 앞에서 우뚝 서서 부하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병사들의 마음을 붙잡는 힘이었다. 이러한 연속된 난관과 불안, 그리고 작은 승리와 결속은 모두 영웅의 여정에서 중요한 시험 동맹적의 단계였다. 여정의 초입에서 이순신은 자신의 군대를 다지고 백성의 도움을 얻고 적의 성향과 전술을 읽어내며 전투의 큰 그림을 완성해갔다. 이 모든 과정은 곧 다가올 첫 전투, 그리고 역사적인 승리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시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동맹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적의 존재는 그의 사명을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은 점점 하나의 의지로 뭉치기 시작했다. 조선 수군이 출전한 지 며칠이 지나자 바다는 조금씩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파도가 잦아들고 공기는 무거워졌으며 병사들의 마음에도 이상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첫 전투를 예감하는 심연의 기운이었다. 이순신 역시 이 전쟁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북상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조선의 존망이 걸린 위협이었다. 지금 조선 땅 남쪽은 불타고 있었고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랐으며 조정은 혼란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순간 이순신은 홀로 갑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람의 흐름, 파도의 높낮이, 하늘의 빛깔까지 모두 살폈다. 바다는 언제나 전쟁의 징후를 먼저 알려주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마음속에도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왜 나는 이 전쟁을 앞서 준비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나의 사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런 질문은 그가 영웅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야 할 내면의 심연이었다. 지나온 산들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무과시험에서 말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관직에 오른 후에도 계속된 모함과 불신 속에서 그는 묵묵히 조선을 위해 일했다. 그가 살아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는 늘 한 가지 신념을 잃지 않았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장수의 길이다. 지금 그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조선의 바다는 이미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이순신이 서 있었다. 이순신은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서서 조용히 말한다. 백성 뒤엔 우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뒤엔 바다가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세상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병사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존경심을 품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존재였다. 이순신은 바다의 냄새와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전투의 전조를 읽고 있었다. 일본군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장수들을 다시 불러 전술을 점검했다. 우리는 적보다 적은 수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적은 빠르다. 하지만 우리는 단단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방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순신이 말할 때마다 장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결의가 자리 잡았다. 심연 접근 단계란 영웅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사명을 정립하는 순간이다. 이순신은 지금 그 과정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 자신이 만들어야 할 미래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다가올 폭풍의 기척이 서려 있었다. 이순신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 이 순간 이순신의 내면은 흔들림 없는 강철로 변했고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서 본격적인 심연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전설은 이렇게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크게 깨어나는 법이었다. 해전의 기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이순신은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조선의 육군은 이미 연속된 패배로 무너지고 있었고 일본군은 조선의 주요 지역을 점령하며 북상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이 패한다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순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조선의 생사가 걸린 시련이다. 그는 그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조용히 갑옷을 정비했다. 갑옷의 매듭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고 검날의 균형을 맞추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병사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을 단단히 했다. 어떤 병사는 속삭였다. 저분은 두려움이 없는 건가? 그러나 또 다른 병사는 조용히 말했다. 저분은 두려움을 넘어섰다. 가까운 장수 하나가 이순신에게 걱정스레 말했다. 장군,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모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적의 병력이 너무 많고 조정은 아직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잠시 장수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물러난다면 조선은 이 자리에서 끝난다. 누군가는 이 시련을 감당해야 한다. 시련의 무게는 누구보다 이순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각 전함을 돌며 병사들의 눈을 바라봤다. 어떤 이는 겁에 질려 있었고 어떤 이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사다. 나는 그대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 말은 병사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운명은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출전 준비를 마친 어느 밤,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다. 바다는 검게 뒤틀렸고 커다란 파도가 전함을 때렸다.
일부 배는 균형을 잃어 흔들렸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만약 폭풍이 더 심해졌다면 출전조차 하지 못한 채 조선 수군의 사기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이순신은 밤새도록 갑판 위에 서 있었다. 몸은 비에 젖고 바람은 갑옷을 때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멈추고 새벽빛이 바다 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폭풍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던 이순신의 모습.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이 순간 조선 수군 전체는 마치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강한 신념이 자리 잡았다. 이순신 역시 이 시련을 통해 새로운 경지에 올랐다. 그는 전쟁의 지도자가 아닌 조선 수군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순신은 바다 위 새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죽음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다.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시련은 이순신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한 사람의 장수가 아닌 한 나라의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 순간 이순신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바로 전쟁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적 깨달음이었다. 이는 단순히 일본군을 격파하는 전술이 아니라 조선 수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근본적 방향이었다. 이순신은 장수들을 다시 불렀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무거운 시련을 지나온 사람만이 갖는 단단함이 있었다. 적은 강하다. 하지만 적의 강함은 육지에서의 강함이다. 바다에서의 전투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바다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해전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장수들은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집중했다. 이순신은 이어 말했다. 우리는 적보다 배의 크기가 크고 화포의 위력이 압도적이다. 판옥선은 단단해 적의 총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적의 배는 가볍고 얇아서 화포에 취약하다. 백병전을 유도하려는 적의 방식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지도를 펼치고 바닷길을 설명하며 말했다. 이 해역은 조류의 흐름이 빠르다. 적은 이 바다를 잘 모른다. 우리가 조류를 이용하면 훨씬 유리하다. 조류가 밀려올 때 공격하고 빠질 때 후퇴하면 된다. 전략의 핵심은 명확했다. 조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본군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것. 이순신은 병사들에게도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갑판 위에 올라 직접 설명했다. 우리는 적의 배에 뛰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적을 화포로 맞춘다. 화포는 우리의 주력이다.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 병사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전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조선의 해군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에 익숙했지만 이순신은 정반대였다. 그는 혁신적인 공격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순신에게는 또 하나의 보상이 있었다. 바로 거북선의 전투 투입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거북선은 적이 상상도 못할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비밀 병기였다. 철갑으로 뒤덮인 상판, 네 방향으로 배치된 화포, 내부 통로를 따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병사들의 구조. 모든 것이 초격차 전력이었다. 장인은 이순신에게 말했다. 장군, 거북선의 내부 환기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병사들이 장시간 안에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화포구도 더 넓혀 공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배가 우리의 바다를 바꿀 것이다. 이순신에게 이 깨달음은 단순한 전술적 보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재탄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승리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고 그 그림을 실현할 방법도 이미 확고했다. 적보다 적은 수, 적보다 어려운 상황. 그러나 이순신은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었고 시련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조선 수군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순신의 전략적 깨달음은 조선의 첫 승리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이는 앞으로 펼쳐질 역사적 해전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다. 전략적 깨달음을 얻은 이순신은 이제 최종 대결을 향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 준비는 단순히 무기 점검이나 전술 훈련만이 아니라 조선 수군 전체의 정신과 질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었다.
첫 전투는 조선 수군과 일본군의 전쟁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었기에 이순신은 작은 실수 하나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는 장수들을 다시 모아 전술을 최종 점검했다. 지도를 펴고 조류의 흐름, 바람의 방향, 공격 진입 각도, 화포 사거리, 적의 배의 구조까지 하나씩 짚었다. 우리는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안다. 조류의 흐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의 기동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 적이 우리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거리에서 전투를 시작해야 한다. 장수들은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이순신은 이어 말했다. 오늘 승리하면 조선의 희망은 살아난다. 오늘 패하면 조선의 바다는 끝난다. 하지만 그대들 얼굴을 보니 승리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장수들은 마음속에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영웅의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군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은 장수들을 보내고 나서 각 전함을 직접 다니며 병사들을 격려했다. 그는 갑판 위에 선 병사들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그대들의 손에 조선의 미래가 달려있다. 두려움을 버리지 말고 다스려라. 두려움 없는 자는 무모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자는 진정한 전사가 된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침을 삼키며 더 강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그 사이 거북선은 마지막 점검을 받았다. 철갑 덮개는 빈틈없이 조여졌고 내부 화포구는 적절한 각도로 정비되었다. 장인은 보고했다. 장군, 거북선은 전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언제든 출항하실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북선의 뱃머리를 바라보았다. 이 배는 곧 적의 전열을 완전히 뒤흔들 무기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식량 상태, 물의 저장량, 화약의 건조 상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해전은 단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작은 부족함 하나가 군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병사들에게 큰 의미였다. 장군이 전투가 아닌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직접 살핀다는 사실은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다. 마지막 밤, 이순신은 조용히 혼자 갑판 위에 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바다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일 나는 어떤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될까? 그러나 어떤 결정이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과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돌이킬 길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조선의 바다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최종 대결을 향한 준비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바람은 서서히 불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새벽을 기다리며 칼날을 갈고 있었다. 대결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전투의 날이 밝았다. 새벽의 바다는 차갑고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순신은 대장선 맨 앞에서 해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일본군의 깃발과 배가 어둠 속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적의 수는 많았고 그 기세는 강해 보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높은 갑판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다. 전군, 전열을 갖추어라. 장수들의 구령이 이어졌고 조선 전함들은 순식간에 정돈된 형태로 배열되었다. 판옥선의 넓은 갑판과 단단한 구조는 일본군의 선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일본군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적은 전통적인 백병전을 노리고 빠르게 접근하려 했다. 병사들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먼저 화포 발사 명령을 내렸다. 일제 사격 준비. 사격하라. 순간 굉음이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다. 조선의 화포는 적들의 가벼운 배에 그대로 명중했고 첫 공격으로 일본군의 선박 여러 척이 흔들리며 화염 속으로 뒤집혔다. 일본군은 당황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조선 수군이 이 정도의 화포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전혀 없었다. 이순신은 이어 말했다. 두 번째 사격 준비. 그대로 쏴라. 두 번째 화포 세례가 일본군 선단을 강타했다. 일본군의 배는 폭발했고 병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조선 수군의 화포 사거리는 일본군이 접근하기 전부터 타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일본군이 제대로 전투거리에 들어오기도 전에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일본군은 전략을 바꾸려 했지만 이순신은 이미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장수들에게 지시했다. 측면으로 벌어져 적을 감싸라. 적의 선두를 끊고 중심을 흔들어라. 조선 전함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일본군 선단의 형태를 흐트러뜨렸다. 적의 지휘선이 공격을 받자 일본군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은 거북선의 돌격을 명령했다. 거대한 철갑선을 본 일본군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이런 배를 본 적이 없었다. 거북선은 굉음을 내며 일본군 배 사이를 돌파했다. 상부 철갑 덮개 덕분에 일본군의 화살과 조총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이순신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다. 총 공격하라. 조선 수군은 완벽한 전열과 화포력, 거북선의 돌격을 기반으로 일본군을 압도했다. 바다는 전투의 불길로 뒤덮였지만 승부는 이미 조선 수군의 것이었다. 일본군은 결국 후퇴하기 시작했다. 조선 수군의 기세에 밀려 혼란스럽게 배를 돌리며 도망치기 급급했다. 병사들은 환호했지만 이순신은 조용히 말했다. 승리했으나 방심하지 마라.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조선의 바다에서 영웅은 완전히 부활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조선의 희망 자체가 되었다. 첫 승리를 거둔 뒤 조선 전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육지에서 계속 패하고 있던 조선에게 이순신의 해전 승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백성들은 입에서 입으로 소식을 전했다. 수군이 해전에서 이겼다더라.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조선을 지키고 있다더라. 패배의 공포로 무너져 있던 나라 전체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조정도 깜짝 놀랐다. 이순신이 첫 출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은 왕과 대신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이순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 조선 수군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선을 지키기 위한 다음 전투를 준비할 뿐이었다.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병사들의 부상자를 확인하고 전함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 승리는 그대들의 힘이다. 그대들이 두려움을 이겨냈기에 조선이 살아남았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감격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순신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했고 다음 전투 준비를 서둘렀다. 영웅은 승리의 여운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본다. 그의 모든 행동은 승리가 아닌 지속적인 보호에 목적이 있었다. 그는 장수들을 다시 모아 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일본군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그는 앞으로의 전략 체계를 더 날카롭게 다듬었다. 해역 분석, 조류 시간대 기록, 화약 저장 방식, 배의 보강 공정까지 더 정밀하게 설계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군대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백성들 역시 그의 승리를 계기로 다시 일어섰다. 조선의 남해안에서는 농사와 생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늘었고 후방에서는 군량과 물자를 보내기 위해 서로 도우며 공동체의 결속이 강해졌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였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바다의 영웅, 조선을 지킨 장수, 백성을 위한 칼을 든 자.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까지도 그 칭호들을 귀찮아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저 한 일은 조선의 역사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승리와 준비는 이후 이어질 연전연승의 출발점이 되었고 조선은 이순신 덕분에 해상 주도권을 되찾았다. 영웅이 가져온 영약, 즉 승리의 원리와 민심의 회복은 조선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앞으로 더 싸워야 한다. 조선을 위해, 백성을 위해, 이 바다를 위해. 그렇게 영웅의 첫 여정은 끝났지만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 감동사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